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조천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 청구서는 이거 서울환경연합에서 이제 만든 그러한 청구서예요. 여기 맨 앞에 보니까 지금까지 기온 상승 1도, 우리에게 남은 온도 0.5도. 그런데 6번째 대멸종. 이게 좀 와 닿나요? 1.5도 올라가는 대멸종이다. 제가 80년도에 이제 대기와 그 당시에 이제 기상학과라고 불렀죠. 기상학과를 다녔는데 그때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과목도 없었고요. 거의 기후변화라는 말도 기상학과 안에서는 거의 없던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저는 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건 한 2005년도부터 이렇게 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 들은 이야기가 앞으로 뭐 2도가 넘게 되면 대멸종이 온대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가을철에 새벽녘하고 대낮하고 온도가 한 20도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뭐 사는데 별 지장 없고 또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기 추운 지방을 가도 우리보다 온도가 한 10도 낮은 곳을 가도 거기도 사람이 살고 또 10도가 높은 저 남쪽 나라를 가도 사람이 사는 만한데 왜 2도? 이걸 갖고 왜 난리들이지? 뭐 옆 사람들한테 뭐 물어봐도 딱히 뭐 그냥 위험하다 뭐 이 정도? 근데 뭐 아무리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해도 이 위험이 감이 오지를 않아서 굉장히 여러 해 동안 헤맸습니다. 아무튼 여러 해 동안 헤매면서 이거저거 아무튼 뭐 보면서 제가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는 건지 한번 여러분들이 요 사이에 그런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제 날씨하고 기후를 한번 이제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날씨라고 하는 거는 뭐 매일같이 그냥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비 맞고 맑은 날이고 흐린 날이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기후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기후는 이 날씨가 약간 이제 조금 책이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가장 간단하게는 날씨는 기후는 날씨가 한 30년 평균이 된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일단 간단하게 차별성을 갖고 있고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날씨는 기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기분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좀 바뀌잖아요. 뭐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뭐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좀 변해야지 그게 이제 정상이죠. 정상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실제 날씨가 이렇게 똑같은 날씨가 이렇게 계속되는 건 굉장히 안 좋아요. 보게 되면은 굉장히 추운 지방 항상 춥잖아요. 저기 밑에 내려가서 열대 지방 항상 덥잖아요. 거기 농업 생산량도 적고 사람도 적게 살아요. 날씨가 항상 그대로인 곳들은 대부분 이 온대 지방이 계속 날씨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죠. 이런 곳이 생산력도 많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굉장히 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여름철에 뭐 첫날 굉장히 맑은 날이다 좋은 날일 수는 있지만 그게 한 일주일 계속되면 여름철에 그게 그냥 폭염이 되는 거고 한 달, 두 달 계속되면 가뭄이 되는 거고 2, 3년 계속되면 거기 가뭄이 일어나요. 똑같은 날씨는 굉장히 이렇게 안 좋습니다. 반대로 첫날 뭐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단비라고 해서 다들 좋아하죠. 그거 한 일주일, 2주일 계속 내리면 습하고 홍수나고 다 그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정상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기후는 우리가 성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성품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마다 다 고유하잖아요.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 활달한 분도 있고 차분한 분도 있고 이렇게 각자가 다 틀린데 그게 이렇게 바뀌게 되면 옆 사람이 굉장히 놀래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차분한 분이 어느 날부터 그냥 사람마다 붙들고 있는데 이야기 좀 들어가고 뭐 설명을 하려고 달려든다든가 반대로 활달하신 분인데 그냥 어느 날부터 말도 안 해. 그리고 그냥 어디 그냥 구석배경에 조용히 앉아있다가 그냥 가고 뭔가 그냥 사람 불편하죠, 옆에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변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어른들이 뭐라 그래, 사람이 확 깨내버리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는 우리가 이렇게 변해야지 정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게 있는 거예요. 사람도 변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이런 기분이라고 하는 건 변해야지 정상이고, 성품은 지속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날씨는 변해야지 정상이고, 기후라고 하는 거는 지속을 해야지 이제 정상인데, 바로 그 지속을 해야 되는 이 기후가 지금 이게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강의 모습이고요. 여기 파리의 센강의 모습이에요. 일단 풍경이 굉장히 많이 틀리죠. 지금 보면은 파리 같은 경우는 바로 강 옆에 지금 건물이 올라갑니다. 지금 저렇게 돼 있고, 뭐 카페도 있고, 뭐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지나가는 배도 구경하고 저렇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행안이 이렇게 고수부지라고 하는 이런 공간을 놔둬야 해요.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는 그 결과입니다. 지금 이거는 서울의 그 30년 동안 평균이 된 월별 강수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건 파리의 강수량이에요. 파리는 1월, 2월,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항상 비가 일정하게 부슬부슬 내리죠. 그러니까 강옆에다가 바로 이렇게 건물을 붙일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건물을 지려고 하면 여름철 가장 많이 올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이제 건물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고 하면 굉장히 여기 높은 뚝을 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앞이 안 보여요, 이 지상에서는. 그리고 이 높은 뚝은 굉장히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굉장히 비용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는 여유지를 두고 이 뒤에다가 문명을 건설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강우량이 어떤 패턴으로 오느냐에 따라가고, 저 하나만 갖고서도 공간의 모습이 전혀 다른 공간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설날 음식을 보죠. 남부지방은 설날에 떡국을 먹는데 중부지방은 떡만둣국을 먹고, 북한에서는 만둣국을 먹죠. 이거는 우리 한반도라고 하는 길쭉한 요 기후대가 이게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쌀 생산량이 틀려져서 벌써 먹거리도 이렇게 틀려지죠. 그래서 기후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전혀 느끼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 먹고 입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공간이 완전히 기후에 굉장히 이게 거기에 이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후라고 하는 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거기 다 맞춰져 있는 이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날씨하고 기후라고 하는 걸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자연에서 일어나는 기후변화,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사회에 일어나는 기후위기, 이거를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이 순서대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기후변화입니다. 지난 우리 현생 인류가 이 지구상에 등장한 거를 한 20만 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 다음에 한 4만 년 전에는 벌써 이제 동굴에다가 우리 짐승의 모습을 그대로 그리죠. 그리고 그때는 그 뼈를 갈아갖고 이 바늘을 달면서 바늘 구멍을 뚫어갖고 옷도 꿰매기 시작을 합니다. 이 바늘에 구멍을 뚫는다 정도면 거의 뇌는 우리랑 이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친석기도 아니고 구석기 시대를 보내요.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랑 뇌가 똑같은 분들이 우리보다 좀 갤러서 그러셨을까? 그게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여기가 현재이고요. 여기가 10만 년 전이고, 그린란드에서 그 빙하에서 추출을 해낸 온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육지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 빙하는 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라, 바닷물이 얼어서 된 빙하가 아니라 눈이 내려갔고 눈이 얼어서 된 빙하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공기방울들이 다 이렇게 박혀 있겠죠. 그래서 저 맨 밑에 있는 그 빙하에서 나온 공기방울은 10만 년 전의 공기방울이에요. 그래서 그 공기방울에서 우리가 온실가스 농도도 추출을 해낼 수가 있고, 그 공기방울에서 먼지의 양도 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지의 양을 또 빼내면, 야, 그린란드까지 이 북반구에 얼마나 바람이 셌길래 이 정도의 먼지가 왔지? 그래서 바람도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빙하를 녹이면 물이 되는데 H2O죠, 화학식으로. 그 O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질량이 16인데 이 지구상에는 아주 미량이지만 18짜리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온도가 높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름을 만들어야지 그게
눈이 되고 이제 비가 되는데 그럼 증발을 해야 되잖아요. 수증기가. 그러면 이제 호수하고 바다에서 증발할 텐데 온도가 높을 때는 그 18이 붙은 거나 16이 붙은 거나 같이 증발을 잘해요. 그런데 온도가 낮으면 18짜리가 무겁잖아요. 그래서 증발을 잘 안 해요. 16짜리만 잘 증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빙하의 그 물에서 58하고 56의 그 비율을 알면 그대로 온도로 갖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온도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온도인데 빙하기 때는 굉장히 온도의 변동의 폭이 지금 이렇게 크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아까 그 먼지를 통해서 바람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 재해성의 날씨가 많았다라고 그렇게 계산이 나와요. 빙하기 때는. 그러면 지금 대표적인 그 재해성의 날씨라고 하면 이제 태풍이죠. 그러면 태풍이 지금은 이제 하나 정도 우리나라를 지나가고 나면 설사 그게 뭐 평야지대를 지나갔다 해도 뭐 벼세우게 해갖고 그의 추수를 좀 합니다. 근데 만약 태풍이 10개를 쓰고 지나갔다? 그럼 나달이 거기 뭐 몇 개나 달려 있겠습니까? 거의 달려 있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보다 재해성의 날씨가 10배 많다라고 하는 거는 농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우리가 구석기 시대, 수렵과 채취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이 시절에 우리 인류에게서 아무 무의미한 시절이냐? 이때 7, 8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다시 출발을 하죠. 현생 인류들이. 그렇게 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기 알라스카에서 저 사막, 열대, 우림, 뭐 모든 기후 조건에 다 적응을 하죠. 저 시기에 다 적응을 하고 그다음에 뭐 해수면이 있는 해안가부터 저 한 해발 한 5km까지 마을을 다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이 시기가 지구의 모든 환경 조건에 다 우리가 적응을 했던 그러한 시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 2만 년 전부터 해갖고 이 천문학적인 요게 조금씩 변해요. 그래갖고 햇빛이 조금씩 강도가 이제 세지기 시작을 해갖고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2,000년 전쯤이 딱 되니까 온도가 굉장히 안정적이 되죠. 결국 기후가 안정화가 됐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바로 기후가 안정이 딱 되니까 우리가 계절에 따른 식량 생산 과정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나달이 가을이 되면 제대로 다 열릴 거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이 생겼을 때 바로 저 순간에 농업이 시작을 하는 그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지전학에서는 홀로세라고 그렇게 불러요. 홀로세라의 의미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시대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요 시점이 바로 그 12,000년 전에 이 시점으로 해서 구석기와 신석기를 딱 가르는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 또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부터 한 6, 7년 전에 시작을 하는데 기후가 안정된 거는 10,000년, 12,000년 전에 안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문명의 탄생까지 또 수천 년이 또 걸렸잖아요. 지금 뭐 사람은 몇십 년 만에 세상을 다 뒤집어 놓는데 또 저때 왜 저렇게 또 기다려야만 했을까? 그거를 한번 이야기해주는 과학의 결과입니다. 지금 시간축을 그대로 맞춰놓고 요거는 해수면 고도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여기 24,000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빙하기겠죠? 요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약 한 120m 저 밑에 내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닷물이 다 얼음으로 돼 있으니까 바닷물이 저 밑에 내려가서 지금 저기 우리나라 서해 남해는 다 육지였어요. 빙하기 때 2만 년 전에는. 그래서 지금 저기 제주도에 한 수만 년 전에 그런 사람이 살았던 유물들이 동굴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배 타고 제주도 간 게 아니라 또 그냥 걸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수면이 낮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니까 그 빙하가 녹기 시작해서 물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올라왔는데 여기 앞에서 보게 되면 12,000년 전부터 기후가 안정이 됐잖아요. 온도가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는 상태가 딱 됐는데 이때도 계속 물은 지금 올라가고 이렇게 있죠. 이게 이제 왜 올라가냐면 우리가 정오 때 한 낮 12시경에 햇빛이 제일 세죠. 그런데 실제 기온은 한 오후 한 2, 3시쯤이 돼야지 가장 높잖아요. 그 이유는 햇빛이 공기를 직접 데우는 건 아니에요. 일단 땅바닥을 따끈따끈하게 데워야지 땅바닥이 따끈따끈해진 그 열을 갖고 그 다음에 공기를 데워요. 그래서 지연되는 시간이 한 2, 3시간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절로 봤었을 때는 6월 21일 하지 때가 햇빛이 제일 세죠. 그런데 실제 기온은 8월 초쯤이나 돼야지 제일 높잖아요. 그건 우리나라 주변의 해양이 따끈따끈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온실가스 때문에 지금 이제 뭐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다들 난리인데, 이거는 온실가스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는 거가 나타나려고 하면 전 세계 바다가 다 따끈따끈해져야 돼요. 그거는 한 20년 내지 한 4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즘 뭐 폭염이 났니, 뭐 어디 뭐 가뭄이 나고 뭐 이랬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온실가스 농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20년, 40년 전에 온실가스 농도가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야, 온실가스가 뭔가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전 지구가 다 손잡고서 배출을 하나도 안 하기로 했어, 내일부터. 그렇다 해도 앞으로 20년, 40년 동안은 온도는 계속 올라간다는, 이미 우리가 저질러 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구는 우리가 가스 스토브를 딱 켜는 순간 물이 100도로 안 끓듯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시간이 각각마다 다 이렇게 틀립니다. 그 중에서 빙하가 녹는 시간이 가장 오래 그렇게 걸려요. 빙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빙하기 때는 이게 거의 한 10km까지 두께가 되고 넓이가 수천 킬로예요. 그런데 빙하는 겉면부터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거쳐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한 3,000년간 계속 물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7,000년 전이 딱 되니까 이제 더 이상 물이 올라가지가 않죠. 바로 요때 이제 문명들이 탄생을 하는 건데, 그래서 7,000년 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쫙 폈었을 때 해안선이 요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8,000년, 9,000년 전이면은 지금보다 육지가 훨씬 더 넓은 영역이었는데 물이 올라와갖고 7,000년 전에 이제 안정이 되었고요. 지금은 우리가 물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질소 비료를 녹아갖고 농업 생산량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비료라는 게 없었잖아요. 인공적으로 만드는. 오직 그 자연적인 비료라고 하는 거는 강 상류에서 퇴적층이 쭉 내려와서 강 하구에 이렇게 쌓이면 그게 가장 좋은 비료죠. 그래서 강 하구가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비료 성분도 많기 때문에 생산력이 가장 높죠. 당연히 거기 사람이 많이 몰려 살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뭘 하나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물이 올라오니까 계속 후퇴를 해야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뭐가 안정이 될 수가 없다가 7,000년 전에 더 이상 물이 안 올라올 때 전 세계에서 동시적으로 유프라데스강, 나일강, 인더스, 황하, 여기서 동시적으로 문명이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게 환경적인 저런 기후적인 여건이 절대적이었다라고 그렇게는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다가 오늘날도 문명 탄생하고는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이런 기후 환경이 그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이 문명이 저렇게 안정적인 기후, 그다음에 안정적인 해수면 고도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저게 다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위험 속으로 우리가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후로도 기후하고 인간의 이제 문명과의 그런 관련성이 굉장히 깊은데요.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요. 산업혁명 이후부터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사회 경제 변화예요. 1750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최근까지고 점선으로 거는 거는 1950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예요. 1950년에 지구상에서는 25억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78억 명이니까 한 3배로 늘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GDP가 한 10배 이상으로 확장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비료 소비량이 늘었고,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대형 떼배수가 늘고, 물 사용량, 뭐, 풍량, 통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저게 그런데 저렇게 이제 사회 경제적인 엄청난 팽창을 했는데, 저게 순간에 뭐 인간의 근육의 힘으로 이제 된 거는 아니죠. 우리가 뭔가 지구로부터 자원, 에너지를 갖다 쓰고 뭐 지구에다 온갖 쓰레기를 갖다 붓고 한 덕분에 저런 일들은 이제 걸렸습니다. 그러면
저는 사회경제적인 팽창을 했으니까 지구에 뭔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늘어났고 성층권 오존이 파괴가 되고 지상온도가 올라가고 해양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그 새우 양식장이 최근 들어서 확 늘어납니다. 여기서 새우 양식장을 보여주는 이유는 저 열대지방, 아열대지방, 베트남, 태국 같은 데를 가게 되면 해안에 망글로 숲이 이렇게 발달이 돼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다 베어내고 거기다가 새우 양식을 하면은 가장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새우 양식장이 저렇게 확대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열대 지방의 해안 생태계를 얼마큼 파괴를 했는가를 갖다 보여주는 그러한 지수입니다. 저렇게 우리가 열심히 아무튼 아열대 지방의 그런 어떤 망글로스를 망가뜨린 그 덕분에 우리가 새우 한 판, 아니 피자 한 판을 하면은 새우가 뺑 불러 나오는 이유가 바로 저것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의 질소량이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경작지 면적이 늘어나고 생물 다양성 파괴가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경작지 면적이 보면 1950년 이후로다가 별로 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950년 이후로다가 농가밭이 늘지가 않은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별로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여기서 보게 되면 25억의 인구가 78억까지 3배 이상이 됐는데 도대체 농가밭도 늘지를 않았는데 그럼 뭘 먹고 살았지? 그거는 바로 녹색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이 3배 이상이 된 거예요. 농토는 똑같은 농토인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종자의 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비료를 집어넣어갖고 똑같은 면적에서 3배 이상을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 78억의 인구가 그럭저럭 먹고 살고 있는 그런 세상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이 질소를 비료를 갖다 부었는데 이 농작물이 100%다 그냥 쫙 빨아들여 버렸으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한 뭐 기껏해야 20% 25%밖에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면 다 그냥 토양에 다 뿌려져 있겠죠. 그러면 비가 와갖고 녹아갖고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고 그게 이제 우리 연안까지 나오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물 생태계는 다 질소가 과잉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기후 조건만 맞아버리면 바로 강에는 녹조, 바다에는 적조가 생겨버리는 이유가 물 생태계는 질소를 다 과잉으로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연안의 질소의 양이 이렇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먹고 살라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을 또 이렇게 벌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모든 게 지금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증가를 하죠. 저렇게 기하급수적인 게 영원히 지속 가능하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미친 사람이에요. 저런 식으로다가 영원히 그렇게 지속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 새우 키우는 이제 그 유리 접시 안에 딱 한정된 그 영양분만 들어가잖아요. 지구라고 하는 건 유한해요. 얘가 위에 욕망처럼 무한히 커지지는 않잖아요. 딱 유한한데 그러면 그 유리 접시 안에 새우를 키우는데 영양분은 딱 일정하고 맨 앞에 맨 처음에는 한 마리가 들어가겠죠.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단 말이죠. 절반을 메울 때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한 번만 더 분열을 하면 그냥 완전히 거기 있는 영양분을 싹 다 먹어버리고 그냥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러한 상황, 우리가 유한한 지구에서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기하급수적인 이러한 파괴를 결코 지구는 견뎌낼 수가 없다. 과거에는 개별의 문명들이 저런 식으로 다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개별성인 건데 오늘날 문명은 어느 하나의 문명이 아니라 지구 전체의 문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맨 앞에 우리가 그 청구서에서 이야기를 했던 대멸종하고도 이제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한 이산화탄소를 한 0.01% 정도 지금 늘려놨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상에 전혀 우리가 온실가스가 없다면 그러면은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영하 19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에는 완전히 얼음이 땡땡하게 그렇게 돼요. 과거에 수억 년 전에 지구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온실가스가 0%가 돼갖고 그래갖고 지상에는 생명이 아무것도 못 살았던 저 물속에는 살았겠죠. 그렇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0.03%가 돼갖고 0.03%로 온도를 33도로 올립니다. 0.03%가 그렇게 해서 지금 평균 기온이 14도예요. 14도가 돼갖고 그래서 지구가 이제 생태계를 이렇게 유지를 하고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는데 0.03%에서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0.01%를 늘렸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 에너지가 0.01% 늘린 에너지가 어느 정도냐? 1초에 히로시마 원폭이 5개가 터지는 에너지를 갖다가 그 이산화탄소가 딱 잡아요. 잡고 그렇게 하면 하루에 한 40만 개가 터진다라는 거예요. 원자 폭탄의 그 에너지가. 그러면 뭔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안 일어나는 이유는 그 많은 에너지를 1970년 이후에 최근까지 해서 여기 하늘색은 바다가 이제 흡수를 하는데 700m 깊이까지 그 에너지를 갖다가 흡수하는 양이고 파란색은 700m 아래에서 여기 노란색은 빙하를 녹이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는 지금 해양이 95%를 갖다가 저 열을 갖다 다 빨아들입니다. 그 온실가스가 그 작은 열을 갖다가 그다음에 뭐 해양 저기 뭐 빙하를 녹이는데 좀 쓰고 그래서 공기 중에는 2% 미만만이 남아 있어요. 그 온실가스가 작은 열 중에서 그거를 갖고 지금 뭐 폭염이 일어났니 기후위기가 일어났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효과를 보게 되면 1979년 이후부터는 1979년은 이 지구과학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요. 왜냐하면 위성으로다가 지구 전체를 이제 관측을 할 수 있었던 첫 번째 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전지구, 뭐 바다구멍관에 이런 자료가 나오는 거는 이게 위성에서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대륙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지상에서 구름이 올라갈 수 있는 최대 높이, 그러니까 날씨가 일어나는 최대 높이입니다. 그거를 갖다 우리가 대륙권이라고 부르고 그래서 전체 공기층 안에서 온도가 저렇게 이제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12km 위에는 성층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성층권에서는 옛날에 올라오던 열이 밑에서 온실가스가 열을 잡아버렸으니까 안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추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성층권에서는 이렇게 온도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륙권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고요. 저기 성층권, 저기 11km 저 위쪽에 가면 온도가 이렇게 냉각 현상도 이것도 온실 효과 때문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기후 변화를 이제 부정하시는 분들이 야 여름철에 보니까 도심을 갔다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그 에어컨 폐율도 나오고 막 아스팔트가 막 지글지글 끓잖아요. 그 구름 없는 날만 이런 날. 야, 이런 것 때문에, 도시효과 때문에 온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 효과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위성에서 관측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상에서만 저렇게 나옵니다. 지상에서는 저렇게 이제 도시화 효과가 저렇게 나오는데, 좀만 이게 올라가도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효과라고 하는 건 굉장히 미비한 효과이고, 실제 이거는 이 밑바닥에서 이거 11km 전체 공기층은 지금 이렇게 온도가 올라. 이거는 오직 온실가스만 이걸 설명하고 특히 성층권의 냉각은 얘 갖고는 이거를 전혀 설명을 못하죠. 그래서 지금 기후 부정론자가 이야기를 하는 도시화 효과라고 하는 거는 택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는 거를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기온이 변화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건 지구 평균 온도로다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2만 년 전이고 여기가 최근이고요. 2만 년 전에는 빙하기였죠. 지구 평균 온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 만 년에 걸쳐서 지금 4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빙하기, 간빙기라고 하는 게 그 온도 차이가 지구 평균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4도 갖고서 빙하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인간은 지난 100년 동안 1도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지금 2만 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축에서 100년은 순간처럼 보이죠.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는 만 년에 4도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100년에 1도 이게 굉장히 지금 빠르게 자연에서 올라가는 그 속도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사람은 25배 빠르게 지금 기온을 지금
이게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된다는 소리입니다. 결국 이건 죽음을 죽는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 그런 속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이 속도가 훨씬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25배나 빠른 이 속도를 못 쫓아와갖고 모든 지금 있는 생태계들은 과거에 비가기 간빙기를 다 견뎌냈던 생태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고산식물이니 뭐 양서류니 이런 것들이 그 100만 년 넘게 그렇게 견뎌왔던 그 생명체들이 다 멸종이 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빠른 속도를 못 쫓아오기 때문에 지금 약한 생명체들이 지금 멸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도가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지를 할 수 있는 위험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지금 뭐 기후변화 때문에 뭔가 지금 뭐 살리내기 이게 뭐 엉망이야. 뭐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폭염이 이렇게 왔다든가 뉴스를 틀었더니 뭐 어디서 뭐 기후위기 때문에 뭐 홍수가 나니 가뭄이 났니 이러면 그냥 감지를 하는 그런 수준이죠. 지금 그렇게 감지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위험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추세로 그냥 가게 되면 2040년경에 우리가 1.5도를 돌파를 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또 0.5도가 더 더해지게 돼서 그러면 2도가 되죠. 그래서 파리기후협약에서 2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는데 2도를 넘게 되면 지구가 탄성력을 잃게 됩니다. 볼펜이 나 앞에 있는 그 스프링을 조금 당겼다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오지만 확 해버리면 다시는 제자리로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탄성을 잃는다라고 하는 거는 회복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기후가 아닌 그 다른 기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하고요. 여기에 대한 위험은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의 개념으로 나타낸 그런 그림입니다. 지난 120만 년 동안은 10만 년의 주기로다가 빙하기를 갔다가 간빙기 갔다, 빙하기 갔다가 간빙기 갔다 왔다 갔다 한 12번을 했어요. 그러다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홀로세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죠. 한 10,000년이면은 한 500세대를 이제 거쳤는데 그런데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지금 인류가 이 지구의 변화를 일으킨 게 그 전에 10,000년 동안 변화를 일으킨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켜버렸어요. 이것도 사람의 근육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에너지가 고밀도로 축적이 된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엄청난 일을 벌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얘를 쓰다 보니 온실가스가 나오고 미세먼지가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고 뭐 이래서 이제 어떤 위기로다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홀로세라고 하는 지금까지 문명을 이루어왔던 여기서 벗어나서 경로가 벗어나서 인류세라고 하는 경로에 들어왔는데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찜통의 계곡에 이제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에 한번 빠졌다가는 다시는 인류는 스스로 일로 못 와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북극 쪽에 가면 거기가 바다로 돼 있죠. 북극해라고 하는 바다로 돼 있는데 지금 춥기 때문에 그 바다 위에 그 빙하가 얼려 있어요. 우리가 그걸 해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해빙이 얼렸는데 지금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니까 빛이 반사가 돼서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온난화가 일어나갖고 이게 해빙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바다는 시커멓잖아요. 그러면 햇빛이 들어왔다가 빙하에 반사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에 흡수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열을 올립니다. 열을 올렸으니까 빙하는 더 녹을 것이고 더 녹았으니까 햇빛은 더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건 사람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거와 아무 상관도 없이 계속 온도는 계속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우리가 이런 거를 양의 대먹입니다라고 그래요. 이건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카나다나 저런 시베리아가 항상 보면은 그 이제 눈이 덮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름철에는 짧게나마 풀이 같은 게 이제 확 자라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거기는 썩을 틈이 없어갖고 바로 그냥 얼어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런 게 수만 년 동안 지금 축적이 돼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건 완전히 탄소의 덩어리예요. 탄소의 덩어리인데 그게 갖고 있는 그 탄소의 양이 공기가 갖고 있는 탄소의 양보다 한 2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온난화가 돼갖고서 남남부터 해갖고 녹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얘는 이산화탄소보다 한 28배 강력한 온실가스예요. 그거는 그래서 녹아서
그 메탄이 나왔으니까 그 동토지대를 더 녹일 거고, 녹았으니까 더 많이 나올 거고. 그래도 사람의 온실가스 농도를 늘리는 거랑 상관없이 스스로 온도를 마구마구 그렇게 높이게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지구에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뢰같이 그러한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심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5억 년 동안에 5번의 대멸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이제 중성대를 멸종시킨 뭐 마지막 건 빼놓고 그거는 이제 저기 뭐 우주에서 소행성이 떨어진 거니까 그 전에 것들은 다 지구 내부의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생명체를 갖다 다 없애버렸죠. 지난 5번의 그 대멸종 때는 인류라고 하는 게 지구에 없었어도 대멸종이 됐잖아요, 생명체가. 그래갖고 지구에는 이미 여기저기에 우리의 이 생명체를 없앨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지뢰처럼 숨어져 있는데 우리 인류는 온실가스를 증가를 시켜갖고 그것들이 다 터져버리도록 방아쇠를 그냥 확 당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방아쇠를 한번 빡 하고 한번 당겨 놓으면 지구는 스스로 가속을 하면서 파멸적으로 가버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갈 때 티핑 포인트라고 해요. 굉장히 뭐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한번 이걸 탁 하고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급격하게 지구는 이제 붕괴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바로 요 시점을 갖다가 파리기후 협약의 2도 이상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진입하는 온도가 지구 평균 온도가 2도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1.5도 수준에서 좀 안정화를 시켜갖고 지금까지 우리가 문명을 만들어 왔던 이 안정한 기후에 갖다 놓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새로운 좋은 기후로 가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자면 과거의 그 기후를 갖다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 그런 목표가 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스스로는 다시는 일로는 못 와요. 지구는 스스로 가속화시키면서 아무튼 스스로 우리 생명을 갖다 멸절시켜버리는 그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이런 이제 해빙의 문제, 그 다음에 동토지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밖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이거 말고도 많은데 이건 대표적으로 골라낸 게 이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해양에서 95%의 열을 받아들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이 대서양 해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런던이 아마 위도가 한 50도로다가 굉장히 우리보다 위도가 높죠. 그래서 겨울철에 우리보다 훨씬 따뜻하죠. 이 유럽 쪽이. 그거는 이 멕시코 만류 이거 대서양 해류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얘만 문제가 아니라 여기저기 다 문제를 다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이제 무너지는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아시아 쪽의 여름 몬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시아에 한 35억 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한여름철에 내리는 비 갖고 농업을 해서 먹고 살고 있죠. 우리가 저걸 아시아 몬순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에서 저걸 장마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저게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 물의 양이 뭐 10%, 20%, 30% 변화되는 거는 저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게 그렇게 영원 무궁토로 저 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기후가 이제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그래갖고 여기서 뭐 이게 지금 금년 초에 호주 이제 그 기후 보고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거는 기후 과학자들이 쓴 보고서가 아니라 안보 전략가들이 쓴 보고서예요. 우리나라 언론에 이거 기후 보고서 치고 뭐 그렇게 호주 보고서라고 치면은 그 당시 보도됐던 자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기후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데 이걸 왜 안보 전략가들이 그런 거를 썼냐? 야, 아시아 여기 35억 명이 살고 있는데 이 아시아 몬순이 변하면 최대로다가 한 10억 명 정도가 기근에 시달릴 수 있어. 근데 얘네들은 잘 사는 애들도 많아. 쟤네들이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자기 호주로 올 것 같아. 야, 얘네들 어떻게 막아야 되지? 그거 지금 고민하는 그 보고서입니다. 그 소가리가 안보 전략가들. 미국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저런 난민들이 발생을 하는 경우 도대체 미국은 어디부터 배치를 해갖고 막아야 되느냐? 이런 걸 다 고민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우리는 그냥 눈만 뻑뻑뻑뻑하고 아무튼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보는 오직 북한 하나밖에 지금 없잖아요. 우리보다 국력이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는 저 빈약한 나라 하나를 두고 안보의 모든 거를 보고 있고 아무튼 야당 대표는 아무튼 그거 안보 지금 흔들린다고 지금 꿈꿔 앉아있고 지금 그런 나라예요. 아무튼 뭐 이러한 어떤 지금 아무튼 티핑 요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저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맨 앞에 이야기를 했던 그가 0.5도, 1도라고 하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오는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우리 북반구 여름철 평균기온의 이제 빈도 분포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백약상 자료를 한 군데 자료가 아니라 북반구의 대표적인 그 관측소 자료를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갖고 여름철 기온입니다. 그래갖고 보면 평균에서 제일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 다음에 평년보다 온도가 높거나 평년보다 온도가 낮으면 적게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종 모양의 분포를 한다. 여기 있는 사람들 키를 갖고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평균이 제일 많고 키 큰 사람 적을 거고 키 작은 사람 적고 뭐 이렇게 해서 종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어디서나 저런 종 모양이 나와요. 이런 종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이제 여기 회색으로 칠해 놓고 2005년 이후에 다시 컬러로다가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 가운데 값이 거의 평균 값이에요. 근데 한 0.7도가 상승했어요. 80년 이전하고 2005년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종의 모양이 옆으로 좀 이렇게 퍼지죠.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진자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충격을 한번 주면 이 진폭이 훨씬 커지잖아요. 우리가 온실가스를 이 공기 중에다가 막 배출을 한다라는 거는 공기 입장에서 막 충격을 받는 거예요. 예전에 없던. 그래갖고 충격을 받으니까 온도의 변동의 폭이 이렇게 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고 통계학에서 이렇게 분산이 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해놓고 봅시다. 지금 3도 이상인 경우가 80년 이전에 0.1%였어요. 그런데 2005년 이후에 오니까 14.5%까지 늘어버렸죠. 145배가 늘었어요. 지금 우리가 평균이 온도가 는 데에서 위기가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극단적인 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서 피해가 많죠. 예를 들어서 뭐 서리 온도보다 낮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밭에 나가보면 싹 그냥 얼어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극단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제 무서운 건데 제가 맨 앞에 이야기를 했죠. 빙하기 때는 지금보다 제해성의 날씨가 10배 많았기 때문에 농업이 불가능했다라고요. 이게 극단이라고 하는 게 지금 평균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0.7도밖에 안 변했는데 극단은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증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위험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게 되겠죠. 이걸 개념화시킨 그림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따뜻한 쪽이 온난화가 되니까 이쪽 꼬리 부분 따뜻한 쪽이 두툼해지죠. 이게 0.1%였는데 10%만 1%만 돼도 10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에 한 번 발생하는 게 1년에 한 번씩 발생하고, 뭐 매달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 게 쉬운 일이 그냥 돼버린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해는 여기서 다 나죠. 그래서 영향력은 여기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보게 될 때, 요게 그래도 작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거 곱하면 위험은 이쪽이 커지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극단에서 위험이 지금 증폭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자료를 갖고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여름철 기온입니다. 1900년이고 2100년이고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끊임없이 증가를 시키면서 이제 나가는 시나리오였을 때 대한민국의 여름철 날씨가 어떻게 될 건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그 종 모양의 분포를 옆으로다가 이제 뉘어놨어요. 그 다음에 1900년대에서 2000년도 여기까지는 해마다 그냥 자연의 변동성이에요. 자연의 변동성으로 이렇게 이제 변하죠. 그러다가 가끔 이 평균에서 너무 높은 요런 때가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폭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러다가 한 2030년이 지나면 지금 이 자연의 변동성을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이 끄트머리에서 주로 이제 폭염이 발생을 하는 건데 2030년가 되면 이 폭염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이런 세상으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은 폭염이 이상이라고 하지만 지금 2040년 이쯤이 되게 되면 폭염은 그냥 정상이에요, 항상. 그래갖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곳 속에서 어떻게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있느냐? 몰라. 그 뭐 우리 화석연료 열심히 태워서 에어컨 잘 틀고 살면 되지. 그러면 식량은 어떻게? 가뭄이 들었는데? 이건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건 물론 극단적인 시나리오,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전혀 온실가스를 계속 증폭시킨다는 가정하에서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이후가 되면 여름철에는 계속 폭염인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상상을 해야 되는 거, 가뭄을 이제 상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이 아니라 2019년, 그러니까 9월 달에 네이처라고 하는 뭐 자연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논문이죠. 거기서 기후 영향에 대한 거를 다 이제 연구 결과를 모아서 그냥 하나의 그냥 대표적인 기사처럼 이렇게 쓰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0.5도가 더 올라간 1.5도가 되었을 때, 2도가 되었을 때, 3도가 되었을 때 어떤 피해가 있는가인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이 식량 생산의 이 변화로 인해 갖고 영향을 받게 되는 사람, 그래서 기아로 고통을 받게 되는 사람이 약 100만 원 곱해야 됩니다. 0.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3,500만 원을 의미를 해요. 그 다음에 거기서 0.5도가 더 더해지면 10배가 됩니다. 3억 6,200만 명이 되고요. 3도가 되면 18억 명이 이상이 돼버립니다. 지금 사람이 지금 이렇게 뭐 몇천만 명 이렇게 이 고통을 당한다? 배가 고프다?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배고픔이 있었을 때 아끼고 나눠서 해결해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을 벌였죠,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 정도의 그 억 단위의 기아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면 거의 전쟁 상황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왜 저게 사회적 불안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워싱턴 포스트지 그냥 기사를 2015년 기사를 하나 지금 따와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미국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안 경비 사관학교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에 2015년도니까 오바마 대통령이죠. 가서 이제 졸업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안보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이제 그거를 강조를 하는 졸업 연설을 하면서 여기서 그 시리아 내전에 대한 예를 들게 됩니다. 그 이야기예요. 2015년도 연설인데 이건 2010년으로 가야 됩니다. 2010년에 이 제트기류가 굉장히 약하게 됐어요. 이게 제트기류가 약하게 되면 고기압, 저기압이 빨리빨리 빠져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 날씨는 변화가 일어나야지 좋다라고 했는데 고기압, 저기압이 안 빠져나가니까 그냥 똑같은 날씨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저기압이 계속해서 한 달 내내 홍수가 났고요. 요 뒤편에 러시아 쪽은 고기압이 계속 있어갖고 폭염색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많은 사망자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저 두 나라의 문제가 되지가 않고 저게 이제 증폭을 하는 사건으로 가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의 이 지역이 밀 생산 지역이에요. 한 달 내내 밀 생산 지역에 폭염이 있었으니 당연히 가뭄이 들었고 밀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적은 양을이라도 그 밀을 수출을 하는 나라였는데 그래갖고 밀 수출을 이제 못하게 됩니다. 그래 요 그림은 지금 유엔 세계 식량 기구에서 식량 가격 지수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산출을 하는데 보게 되면 최근 들어와갖고는 이 농산물에 투기 자본들이 달려들어요. 그래갖고 이게 좀 모자라게 생산을 하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생산하면 폭락을 해버리는데 농산물은 좀 그런 가격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투기 자본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식량 생산이 가뭄이 들었다 그러면은 막 몇 달 사이 막 2배가 이렇게 툭 됐다가 툭 떨어졌다가 이건 투기 자본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2010년에도 러시아에서 이제 가뭄이 있다라고 하니까 밀가루 가격이 한 60%가 쫙 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결국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수입의 대부분은 식량 구입에다가 쓰잖아요. 근데 갑자기 가격이 2배가 되고 60%가 올라간다? 거기 삶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건 말도 못하는 고통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 줄을 쫙 잡아놓은 거는 뭐냐면은 폭동이 일어난 나라하고 시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하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때 이런 가난한 나라에서 막 폭동들이 마구 일어납니다. 2010년에도 이런 폭동들이 마구 일어났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요 시리아까지도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데 시리아가 또 딴 나라보다 좀 고통스러웠던 거는 쟤네는 또 2005년도부터 또 가뭄이 들어있었어요.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밀가루 가격이 60%가 이거 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나라 안에서. 결국 그리고 IS라고 하는 극렬군자도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어때요? 옆에서 포탄이 떨어지고 총알을 왔다 갔다 하고 먹을 것도 하나도 없어. 그러면
자기 땅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거죠. 결국 난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수십만, 거의 100만의 그런 사람들이 어딜 가냐? 유럽 쪽으로 또 다행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유럽에서 떡 보니까 이거 뭐 피부색도 틀려, 말도 틀려, 종교도 틀린 사람들이 자기 국경을 넘어 들어와요. 그거를 그래서 국가의 안보의 문제로 보죠. 작년에 우리 예멘 사람이 한 400명인가가 제주도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한번 보수 신문들 한번 보세요. 수십만의 군대를 데리고 있고 수십만의 경찰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그 400명 그 불쌍한 사람 두고 사회가 불안정해서 못 살겠다 쌩 난리를 핍니다. 400명을 갖고서도. 지금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렇게 수십만 명이 지금 국경을 넘어 들어오는. 그런데 유럽 연합은 어찌됐든 간에 야 쟤네도 되게 불쌍하다 받아주자라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연합 차원에서는. 그런데 영국은 저 난민 못 받아들여. 그래 브렉시트라고 하는 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 난민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2010년도에 러시아에 있었던 사건이 전혀 다른 나라, 그 다음에 오늘날의 어떤 유럽의 이런 문제들, 이런 그 다음에 안보의 문제까지 이렇게 막 잘 엮여져 갖고 이런 위험들이 위기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건 시리아라고 하는 자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일어난 요거 하나 갖고서도 전 세계가 이제 난리가 되는데 저게 뭐 아시아 전체가 뭐 억 단위가 뭐 배고픔에 시달린다? 이거 뭐 상상을 못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0.5도, 1도만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식량 생산은 충분히 그렇게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온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뭐 에어컨 켜고 살지.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일적인 이런 불안정성이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코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요. 세로는 이제 1인당 GDP의 변화율인데 각 나라의 기후값이에요. 그래서 지금 13도인 나라가 경제 성장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13도보다 온도가 더 높아도 일하기가 어렵잖아. 에어컨도 써야 되고 더 뜨거우면 일하기가 힘들잖아. 추워도 일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13도가 경제 성장률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 속하는 나라가 미국, 일본, 중국이고요. 대한민국이 13.1도로가 딱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지금까지 온난화로 인해 갖고 별로 손해도 이익도 안 본 나라예요. 아니 정점에 지금 딱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온난화가 일어나게 돼서 이제 꺾이는 추세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의 국가들은 보게 되면 중유럽 국가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다 이게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더운 나라들은 무조건 지난 1도가 오르는 것도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앞으로의 온난화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과거의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한 거예요. 녹색은 지금까지 온난화로 이익을 본 나라를 나타내고 있고 빨간색은 피해를 본 나라예요. 그런데 누가 그럼 온실가스를 배출했니? 아래쪽에 보니까 이익을 본 나라들이 다 배출을 했고 지금 피해를 보는 나라는 상관이 없어. 이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지금 이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원인 제공자하고 그 피해를 보는 사람이 지금 전혀 틀리다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지역적 불평등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의 불평등성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출생 연도에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에요. 하늘색은 1.5도로 막는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다음에 빨간색은 2도로 막는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1950년생이나 뭐 60년생이나 이미 뭐 살면서 다 배출을 해버렸잖아요. 앞으로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해도 이미 배출을 이만큼 다 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미 이건 돼 있는 거고. 그런데 만약 1.5도로 막는다면 지금 태어나는 친구들은 요만큼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세대들은 1.5도로 막는 경우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해서 한 6분의 1밖에 배출을 못해요.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도 굉장히 불리한데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세대 간의 불평등성, 부정의함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정의, 세대 간의 부정의가 지금 모두 지금 이 기후위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뭐 10년밖에 이제 남지 않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지금
우리가 1.5도로 만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4,200억 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에 42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10년이 되면은 4,200톤을 다 쓰는 거 아니에요? 4,200억 톤을 다 쓰게 되면 1.5도를 넘어요. 근데 약간 제가 말했죠. 정오 때 바로 그 온도가 제일 높은 게 아니라 한 두세 시간 후에 높다고. 그래서 저게 뭐 이제 글쎄 10년이 딱 지나면 그 다음날부터 1.5도가 되는 건 아니고 약간 지연이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현재 IPCC라고 하는 유엔의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한 거는 그게 이제 2040년경에 지금 상태를 그대로 가면 2040년경에 그렇게 돌파를 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1980년 이후에 배출량인데 여기서 2000년도라고 하는 요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이전에는 이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 온도가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이게 사람 때문이야? 자연적 변동성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좀 했어요. 근데 2000년도에는 이거는 확실히 인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애가 2000년도예요. 그러면 2000년도부터는 뭔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00년도 이후에도 이렇게 지금 증가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를 시켜버린 것이죠. 지금 그냥 과학적 그 경고를 아무것도 듣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의미를 해요. 만약 우리가 2000년도부터 줄였다라고 하면 이렇게 줄여갖고 나오면 됐어요. 그럼 매년 4%씩 저감을 하면 됐었는데 지금 여기까지 지금 올려놓고 줄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줄여갖고 나와야 돼요. 그럼 매년 18%씩 이제 줄여야 된다라는 이런 사태까지 왔고 이 18%라고 하는 게 우리가 98년도 IMF 때 그 당시 우리가 산업이 완전히 그 이제 축 내려앉으면서 그 당시 15%가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손을 붙잡고 우리가 98년도 거의 전시 상황이었죠. 전 세계가 전시 상황처럼 해갖고 앞으로 한 10년을 해야지 1.5도를 막을 수 있는 지금 거기까지 와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줄이지 않고 이 상태로 가버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극단적인 이런 상황으로 뺏기는 이제 갈 길이 없는 지금 그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인류가 지금 위기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1970년이고 2010년까지 해수면 고도가 이제 10cm가 이렇게 증가를 했었는데요. 1990년도에 이제 그 유엔의 IPCC라고 하는 그 기후과학자들이 첫 번째로 이제 다 모여서 미래를 예측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공통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매년 5년, 6년 단위로다가 이제 갱신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갖다가. 근데 90년대 첫 번째 데이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거는 우리가 2도로 이제 제한하는 파리기후 협정에 2도로 안정화시킬 때는 앞으로 미래 이런 식으로다가 해수면 고도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했고요. 빨간색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최우선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속 늘리는 시나리오로 가면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했는데 여기 칼라로 보여주는 게 다 관측각들이에요. 지금 현재 변화되고 있는 거는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따라갔고 지금 지구가 지금 변화되고 있다. 지금 이제 5년, 6년 단위로 다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따라서 지금 지구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 왜 아직까지 변화가 없지? 저게 어떤 티핑 포인트를 딱 넣어버리는 순간 이게 기가 급수적으로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순간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확 나타나 버릴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고 이렇게 뭐 명백한 과학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이 세상은 아무도 여기를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지? 이런 변화에 대해 갖고 빤히 멸망을 알면서도 이거는 뭐 다른 여러 책들도 그렇고 제러드 다이아몬드의 문명의 붕괴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어봐도 거기서 어떤 이런 이제 자연의 처치가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문명의 붕괴가 되는데 특히 문명의 붕괴에서는 어떤 그 물적 소비량이 최대치에 이른 다음에 갑자기 문명이 붕괴되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문명이 아직까지 멀쩡하게 있는 건 다 없잖아요. 다 큰 멸절을 했는데 그걸 자기가 다 분석을 해보니까 물질적 소비가 최대치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무너지더라. 그러면 그 전에 그러면 그 지도층이었던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어떤 자연의 착취를 중단을 하고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멍때리고 있었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자기 개인적 이익에 취해갖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워낙 그 불평등의 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이익에 취해서 공동의 선에 대한 이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그 사회가 문명이 붕괴가 돼버리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에 잘 사는 사람 10%가 거의 50%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하위 계층이 50%가 지금 10%를 사용을 하고 있는 저런 어떤 불평등의 구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뭔가 불편해지는데 너무 이익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될 이유가 없어. 이 공동의 선에 대한 이것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 바로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기후 위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결국 이 위기를 느낄 수가 없는 이 세상을 뭔가 이거 변화시키고 저런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대응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후 위기를 대응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사회 경제가 이제 팽창을 했고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이 돼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인 이 배출량을 줄여야 되죠. 저감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우리 다음 세대한테 그냥 넘겨주는 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온실가스를 배출해서 자동차 타고 여행도 했고 공장을 들어서 좋은 옷도 입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이익은 없이 앞 세대가 배출해놓은 그게 그대로 그 다음에 축적이 돼갖고 자기 세대한테 그냥 들어와요. 얘네들은 피해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 제공자 이 위험을 처리해야 되는 세대가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세대 간에 굉장히 이건 정의롭지 못하는 문제가 또 여기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감이라고 하는 거, 이건 그래서 이건 지역 간에 그 다음에 이거 계층 간에 그런 부정의를 갖다가 해결한다라는 측면이 있고, 저감은 우리가 세대 간의 그런 정의를 또 해결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에퀴티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기후 위기를 대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에퀴티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성으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과한 건 끌어내려야 되고요. 모자란 건 끌어올려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라라고, 이건 유엔에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음과 저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겠습니다. 서기 1년이고 여기가 2000년이고요. 북반구에 지금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 1500년경에 이런 소빙하기가 있었고, 근데 서기 1000년경에는 좀 따뜻했던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따뜻했던 기간과 이 소빙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D 900년경에 서기 1000년 조 부근에는 이제 따뜻했으니까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이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아이슬란드에 서기 900년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저 고동색이 노르웨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았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AD 1100년에는 그린란드 연안에도 들어가서 노르웨이 사람들이 살죠. 저때 그린란드라는 말이 만들어져요. 녹색의 땅이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따뜻했기 때문에 연안에 풀이 좀 자랐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소빙하기가 되니까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죠. 지금 여기 노르웨이 사람들은 고동색의 노르웨이 사람들인데 그린란드에서. 근데 오히려 이 북미 대륙에서 이 에스키모 사람들은 저 소빙하기 때 오히려 더 번성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에스키모 사람들은 소빙하기 때 보니까 너무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뭐 물속에 보니까 뭐 물개가 빠글빠글하고 그래서 그거 때려 잡아 먹고, 그걸로 아무튼 그 가죽옷 옷에 입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배도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거 타고 나가서 고래도 잡아다가 고래 기름 떼고 해갖고 오히려 더 번성을 해버리는데, 여기서 이제 노르웨이 사람들 완전 소멸을 하는 이 이유가 바로 계속적으로다가 유럽의 그 관습을 끊임없이 유지를 하다가 결국 이제 완전히 소멸이 되죠. 그리고 굉장히 위계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한 사회였고, 그래갖고 노르웨이 본토로부터 뭘 수입을 하는데 보면 수입한 물품을 보면은 뭔가 이 그린란드를 개척하려고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철기류라든가 뭐 꽃게기 같은 거를 수입을 해야 되는데, 뭐 성당을 꾸미는 뭐 스테인레스를 뭐 구입을 한다든가 뭐 아무튼 뭐 종을 구입을 한다든가 뭐 이거 주로 수입품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빈부격차가 굉장히 이게 극심했다라고 하는 걸, 그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계속 관습을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풀이
풀이 없는데 뭐 목축을 계속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 추워지는데도 여자는 유럽에 관습이니까 치마를 다 입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위에 이런 게 다 생존에 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결국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500년 전에 유럽의 문명하고 에스키모의 문명을 갖다 대면 유럽의 문명이 훨씬 더 우수하죠. 그렇지만 변화되는 환경에서는 전혀 그 우수한 그런 어떤 문명이 결국 생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다시 또 500년이 또 흘렀어요. 그래갖고 남극점에다가 이제 각 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 굳게 꼽는 이런 시합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저게 왜 남자들이 인생을 걸어야 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진지하게 저기다가 북극점에 굳게 꼽는 시합이 벌어졌는데, 노르웨이는 이제 아문젠이 갔고 영국에는 스카시라고 하는 이제 영국 해군 장교가 이제 갔습니다. 이쪽이 성공을 하죠. 먼저 도착을 하고 이쪽은 단 한 명의 대원도 잃지 않고 노르웨이를 다 돌아가요. 그리고 옷 입은 거를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자기 조상은 500년 전에 그린란드로 들어갔다 완전 소멸을 당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린란드를 들어가갖고 그 에스키모의 생존법을 그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개 가죽 옷을 입고 개썰매를 타고 가갖고서 남극점에 그 성공을 하고 돌아오는데, 여기는 한 달 후에 도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국기를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좌절을 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다 굶어서 다 얼어 죽고 단 한 명도 영국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이 탐험대는. 지금 이쪽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북극점에다가 이제 국기를 꽂았잖아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너무 남극점에다 영국 국기를 꽂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탐험대한테 그 당시에 그냥 정보를 다 조사를 했고, 1910년 되니까 영국이 진짜 좋았을 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튼튼한 말, 봤더니 몽골말이야. 1910년대 몽골말을 다 구해다 줍니다. 이 탐험대한테. 그 다음에 모타 달린 썰매, 그 다음에 그 당시 방직 기술로다가 큰 촘촘하게 짠 그 모직옷을 다 입혀갖고 보냈어요. 보다보면 되게 낫겠죠. 이 뭐 가죽 옷 입은 애들보다는. 그런데 저기 남극에 가서 봤더니 그 튼튼하다는 몽골말이 다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모타 달린 썰매는 다 얼어 터져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급 그 모직 옷들은 이게 방한복이 전혀 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식량 공급만 끊어졌죠. 옷은 방한복도 아니죠. 그러니 다 굶어 죽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를 맞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은 영국에서는 영웅이에요. 그 이유는 이 친구들이 목표는 좀 시원찮기는 했지만 돌아오는 이제 과정에서 한 명 한 명 떠납니다. 워낙 이제 춥고 다 동상 다 걸리고 그러니까 자기 뭐 있어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떠나줘야지 이게 식량이 조금이라도 이게 좀 남잖아요. 그래서 캠프를 죽을 것 같으면 다 떠나요. 그래갖고 한 명이라도 자기 동료를 영국으로다가 이제 보내주기 위해 갖고 그렇게, 그러니까 다 한 명 한 명이 다 희생을 합니다.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살아남으려고 애를 쓰진 않고 깔끔하게 다 죽는 거를 선택을 해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에 두 사람이 이제 남아서 얼어 죽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일지는 누가 오늘 떠났다, 누가 캠프를 누가 떠났다 이게 쫙 적혀 있고, 마지막에는 신이여 나의 가족을 돌보소 이 문장으로 그 일지가 딱 끝나요. 그래서 또 굶어서 얼어 죽어가면서 또 그래도 이제 자기 영국에 있는 자기 가족의 안위를 갖다가 생각했다. 그래서 과정은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이 또 과정이 아름다우면 그것도 굉장히 귀한 삶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영웅이 돼 있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의 극지 연구소는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스캇 연구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당시에 영국이 최고의 문명의 초화를 다 모아줬던 탐험대예요. 그런데 전혀 굉장히 그 구식의 방법을 사용한 노르웨이는 멀쩡하게 다 갔다 오는데 최첨단을 다 들고 갔던 데는 저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하는, 결국 적응이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성공적이었던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우수하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오늘날의 문명이 앞으로의 이 기후위기 시대에 결코 생존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그 예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시카고 폭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요게 이제 날짜이고요. 시카고가 굉장히 위도가 높죠. 선선한 데예요. 그런데 이런 폭염이 들어오면 그런 데서 사람이 죽습니다. 저런 지금 요때 35도를 한 5일 동안 넘어요. 요 빨간색이. 이렇게 5일 동안 넘을 때 그때 한 700명이 이제 사망을 하는데 여기 95년도 폭염인데,
35도는 뭐 아리조나, 텍사스, 뭐 뉴멕시코는 매일같이 넘는 온도예요. 그런 데서 저렇게 온도 넘어도 사람이 죽지를 않아요. 그런 온도에 사람이 익숙해져 있고 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다 맞춰서 생존이 가능한데, 선선한 데가 갑자기 폭염이 들어오면 그렇게 많이, 2003년도에 유럽, 그 중부 유럽의 그 폭염은 그 당시 수만 명이 죽습니다. 특히 파리 이쪽에서 엄청나게 죽어나가는데, 다 그쪽들이 여름에 다 선선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그런데 뭐 있다가 결국 이제 그렇게 사망을 많이 합니다. 이때도 이제 이렇게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이래 누가 죽었는가를. 그래갖고 봤더니 아무튼 노인분들, 가난한 노인분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저거는 우리나라 폭염 사망자를 조사를 해도 가난한 노인분들이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폭염이. 근데 이제 독특한 특이한 현상을 하나 찾아냅니다. 그건 뭐냐면, 똑같이 가난한 마을이고 노인 비율도 같은데 마을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한쪽 마을이 사망자가 한 10배 이상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왜 그랬는가를. 그랬더니 그 사망률을 갖다 가른 게 범죄율이 갈랐어요. 그러니까 범죄율이 높은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다 고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 이제 가난한 노인분들이 고립 상태로 있다가 저 폭염에 저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고, 똑같이 가난한 마을이라 해도 범죄율이 낮으니까 당연히 거기는 노인분들이 다 밖에 나와서 이런 생활을 많이 했겠죠. 그렇게 해서 뭐 마을회관 뭐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폭염이다. 그러니까 뭐 돌봄센터 뭐 이런 게 있대. 그러면서 이제 다 같이 글로 간 거예요. 가다가 야, 네 집 노인 뭐 거기 뭐 쪽방이고 뭐 힘들 텐데 뭐 데리고 나가자. 뭐 이런 식이 네트워크가 되니까, 그런 식이 되니까 그쪽 마을에서 사망자가 별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 당시에 찾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4년 후에 또 폭염이 또 일어났어요. 그게 파란색이고, 요때도 35도를 또 이렇게 계속 넘습니다. 근데 요때는 사망자가 110명으로 줄어요. 이거는 이제 95년도에 시카고 시청이 이제 조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원들을 그러한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은 마을에 집중 투입을 합니다. 그래갖고 그 고립된 노인분들 다 이제 모시고 나와갖고 사망자를 이렇게 줄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자연 재난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사회적인 이런 시스템,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냐에 따라 갖고서는 굉장히 저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가 심하고 폭염을 갖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감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90년도 이후고 여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 이게 월드 리서치 인스티튜트라고 세계적인 연구소에서 이제 분석을 한 자료인데, 우리나라 거를 갖고 분석을 했어요. 여기 노란색은 CO2의 증가율이고요. 여기 회색으로 나타낸 거는 GDP의 증가율이에요. 지금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CO2를 많이 배출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IMF 때 우리가 소득 수준 떨어지니까 배출량도 이렇게 같이 떨어지는. 자, 여기서 이게 만만치 않다. 이게 우리가 이산화탄소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겠다라고 하는 그 욕망하고 CO2 배출량이 같이 물려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중 하나가 지구위험 한계입니다. 과학자들이 어떤 상상을 했냐면, 우리가 이제 절벽 옆에 있는 도로를 이렇게 달릴 때 가드레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만약 가드레일이 그 가는 길을 막으려고 있는 게 아니라, 만약 가드레일이 없으면 거기서 우리가 속도를 내서 차를 달려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절벽 너머에는 죽음이니까. 가드레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를 하고서 차를 몰고 갈 수가 있잖아요. 절벽 옆을 갔다가. 그것처럼 과학에서는 다 이제 숫자, 정량화를 시켜주니까 우리가 그러한 어떤 지구 위험을 넘는 거를 정확하게 숫자를 갖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걸 안 넘어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구의 위험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은 겁니다. 찾아갖고 9가지를 찾아냈어요.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까지 뭐 정량적 값은 못 찾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녹색의 범위 안에 있으면 안전이고, 노란색 범위에 있으면 불확실이고, 빨간색이면 완전히 위험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지난 100년 동안에 1도가 상승했다라고 했고요. 우리가 2도를 넘게 되면 지구 회복력을 잃는 상태, 완전 위험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불확실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 같은 경우는 지금 멸종률이 자연에서도 스스로 이제 멸종하는 율이 있는데 지금 대체로 자연 멸종률의 100배 내지 한 1000배 정도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정도면 과거 5번의 대멸종 때 초입 단계 그 수준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멸종이라고 하는 게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날 뭐 싸그리 죽었다 이거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죽어 나가서 그렇게 멸종이 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대멸종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 대멸종이라고 해서 100%다 모든 종이 죽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딱 하나 확실한 거는 최상위 종은 완전 멸종이에요. 그 왜냐하면 최상위 종은 기존의 이 생태계의 최정점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부 구조가 다 무너지게 돼버리게 되면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종은 단 한 마리도 살아남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의 대멸종에 거기서 완전히 사라질 거는 바로 인류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이유고요. 아까 이제 질소가 많아져서 항상 이제 과잉의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 생물 다양성의 파괴가 아까 그 기온이 우리가 비각이 감미기 굉장히 빠른 속도에 25배나 빠르게 그 온도 속도를 못 쫓아와서 생물 다양성이 파괴도 되고, 브라질처럼 온 그 정글을 갖다 다 태워버려서 그래서도 이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질소가 과잉이 되었으니 뭐 녹조 때문에 없어지고, 해양이 산소화돼서 없어지고, 화학 오염 때문에 없어지고, 뭐 그래서 이거는 독립적으로다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위험의 요소들이 아니라 하나가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져 버리는 어떤 도미노적인, 그래서 하나만 잘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이러한 녹색의 범위 안에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파리기후 협약 2도 이내로 이제 줄이기로다가 국제적으로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 해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SDG라고 하는 것도 그 해에 같이 유엔에서 그 체결이 되게 됩니다. 이 SDG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17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경제, 사회, 환경 이러한 요소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기후 협약에서도 바로 이 지속가능한 발전, 이게 잘 돼야지만 기후위기를 잘 대응할 수 있다. 이거 뭐를 의미를 하냐면, 이런 자연의 위기를 잘 대응을 하려면 이런 사회 경제적인 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지만이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도 13번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가능한 이런 사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를 잘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연과 사회가 서로 이렇게 묶이는 이런 체계가 돼야지만이 우리가 지속가능한 그러한 자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7가지 요소를 위기의 체계로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보세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걸 최우선순위로 잡았죠. 그 다음에 사회 시스템은 오직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맞춰놓고, 지구라고 하는 거는 자원과 에너지와 이런 거를 착취의 대상으로만 보죠. 그 다음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쓰레기통으로만 생각을 이때까지 해왔죠. 이때까지.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다가 지구가 절단이 나고, 지구가 절단이 난다는 건 결국 인류가 멸종을 한다는 걸 의미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그레이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전환이라고 하는 대변혁, 대전환 이런 거를 해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라고 하는 앞서 보였던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사회 시스템을 만들고, 경제는 얘를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경제 성장 최우선순위에서 경제를 가장 밑바닥에 얘를 지원 체제로 보게 되는 거고, 지구의 안정성, 지구 위험 한계를 최우선순위로 보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바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삶,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이런 체계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2년도 로마 클럽에서 이제 그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 로마 클럽이 매년
매년 보고서를 내요. 그래서 작년에 46번째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그 보고서의 마지막에 있는 최종 결론의 그 그림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던 지구 위험 한계 9가지의 요소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를 했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17가지의 요소를 컴퓨터 모델링을 한 거예요. 모델링을 해갖고 이걸 묶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지구가 안전한 것이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된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1980년도에는 보면 1980년도에는 지구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있었죠. 근데 사회적 가치는 굉장히 좀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2015년도에는 경제 성장도 하고 양성 평등도 되고 해갖고 사회는 요만큼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구가 요만큼 위험해졌죠. 이 상태로다가 2015년도부터는 정책을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 집어넣는 거냐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처럼 경제 성장을 우선으로 한 그런 정책을 쓰면 계속적으로 사회는 좀 좋아지는 듯 하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위험 상태로 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요. 경제 성장을 훨씬 더 가속화시키면 사회는 좋아지는 것이지만 훨씬 더 더욱더 위험한 상태, 거의 파국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고, 오직 이 대전환을 해야지만이 결국 지구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도 좋은 사회를 간다. 그래서 요때 썼던 정책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 바로 이런 정책입니다. 먼저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되니까 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다가는 지금 78억의 인구가 2050년까지 100억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100억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100억은 최소한 배고프지는 않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농업 시스템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다가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이런 데는 너무나 빈곤에 지금 시달리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 이거는 당장 좀 해결을 해야 돼. 그런데 이거 가만히 봤더니 대한민국이 1960년대 우리도 기와 빈곤에 시달렸던 나라인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그런 기와 빈곤을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960년대 그 기아 빈곤을 벗어났을 때 그런 어떤 경제 정책을 써서 좀 빨리 그거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부유한 사람들이 전체 소득의 4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결국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 구조가 아까 우리가 결국 문명의 붕괴까지도 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날 끊임없이 우리가 언론, 정치 이런 데서는 경제 성장 계속해야 된다. 근데 끊임없이 지금 불경기다, 경제 성장률 떨어진다, 성장을 끊임없이 지금 외치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뭐 엊그저께 일이 아니라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어요. 항상 경기가 침체된다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 세계적으로다가 지금 음식물이 쓰레기로 나가는 게 4분의 1이 쓰레기로 나가요. 우리가 먹는 걸 모자라게 생산을 해서 지금 굶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과잉으로 처먹고 그렇게 쓰레기로 다 갖다 버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산품 지금 생산되는 거를 보세요. 옷 지금 옷이 모자라고 공산품이 모자라서 지금 이 지구가 문제가 되고 지금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는 하나 없어요. 전체 생산량으로 보면 모든 건 다 과잉의 생산이에요. 그런데도 성장을 갖다 외치고 우리는 다 그 성장을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지금 벌벌 떨면서 지금 그렇게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 그래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그걸 깨트려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 똑같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제발 상위 10%가 40% 이상은 갖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불평등을 좀 완화시키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지금 한국도 상위 10%가 아마 66%를 지금 갖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완화를 시키는, 또 그런 완화 속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과잉 때문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런 과잉으로 인해서
이 과잉을 만들어 놓은 건 끊임없이 경쟁을 통해 갖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 피곤하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8억의 인구가 지금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거를 좀 인구를 좀 안정을 좀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정책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집어넣었더니 아까 지구도 안전해지고 사회도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그림은 그 전력 생산을 할 때 새로 이제 2000년도부터 2001년도부터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썼는가요? 전력 생산이 늘었잖아요. 늘어난 양 중에서 빨간색은 화석 연료를 통해서 이제 늘려놓은 양이고 아래쪽 요 파란색은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늘려놓은 양이에요. 최근 들어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고 화석연료 이게 굉장히 이게 적어지고 있죠. 지금 이게 세계적 추세예요. 그 다음에 태양열 팬널의 가격이에요. 75년도 이때는 뭐 영구 용도였으니까 지금보다 뭐 100배가 뭐 가격이 셌다라고 치고요. 그러다가 지금 85년도 이후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가 2000년대 요 후반으로 들어오면 갑자기 팍 하고 떨어지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스트가 뚝 떨어지는데 그래서 10년 동안 가격이 지금 5분의 1 가격이 돼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지금 현재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저렇게 빠르게 가격이 다운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 어떤 에너지들도 다 가격이 상승, 특히 아무튼 저기 뭐 원자력 같은 거는 엄청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생에너지가 지금 이러한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석유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가스, 그 다음에 수력, 그 다음에 핵, 그 다음에 이 재생에너지인데 지금 대체로 보게 되면 이 석탄이 좀 꺾이는 추세에 좀 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 이게 올라가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중국이 많이 줄여주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와서 석탄 발전소를 엄청나게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근데 넘버 2가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석탄 발전으로다가.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지금 파산 자본이라고 그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만약 본격적으로다가 우리가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그 국제적인 협약이 맺어지게 되면 이제 저거를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는데 자동차 몰고 이렇게 개별성으로 흩어진 거는 굉장히 이거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석탄 발전을 하나 그냥 푹 줄여버리면은 그 금방 해결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30년, 50년, 70년 막 이렇게 오래 써야지 이익이 많이 남는데 그런 것들을 뭐 그냥 원래는 뭐 50년 써야 되는 거를 뭐 20년밖에 못 쓰게 만들어 버린다. 그러면은 자본은 투자를 많이는 해놨는데 그래서 파산 자본. 그래서 서양 자본은 다 빠져나갔죠. 지금 석탄 발전에 대해 갖고는. 근데 서양 자본이 빠져나간 그 자리에 대한민국이 다 들어가고 인도네시아에도 석탄 발전소 해주고 베트남에도 그거 다 우리가 투자은행인 이런 데서 다 돈 대줘서 지금 그렇게 짓고들 앉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파산 자본에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지금 파고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지금 성공했던 그 방식에 아직까지 미쳐있는 나라예요. 지금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지금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전환기에 우리는 엉뚱하게 과거를 다 붙들고 앉아있는 이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석탄으로 다 따지면 랭킹 5위에 지금 이렇게 있다. 이것도 네이처 논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벌써 딴 나라들이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이건 에너지로 이렇게 되지만 실제로다가 CO2 나오는 약은 석탄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석유보다도 훨씬 더 CO2 배출 나오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지금 매달려갖고 지금 헐떡거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기후 위기보다도 우리는 이 위기를 전혀 못 느끼는 이러한 사회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훨씬 더 무서운 위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개인이 그럼 뭘 해야 될까를 한번 이야기해보는 그림. 맨 먼저 사람이 없으면은 CO2량이 한 사람이 없으면은 개인당으로 따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줍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줄죠. 살벌해요. 사람이 줄면. 근데 이제 저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자, 이 육상에 있는 모든 척추 동물을 이제 모았어요. 그 중에서 이제 사람의 무게만 이렇게 따로 쟀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무게가? 이 육상에 있는 동물 중에서, 척추 동물 중에서 30%라고 해요. 사람이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잡아먹으려고 키우고 있는 가축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네?
67%예요. 67%. 아니 끊임없이 때려잡으면 어쩌나. 지금 사람이 지금 닭을 갖다 1년에 600억 마리를 잡아먹어요 지금. 아니 치킨을 갖다 몇 마리 먹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안 되겠나. 훨씬 많아야 되죠. 사람의 이거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그 67%, 그 야생은 3%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정말 인간 하나만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있어야 되나? 이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근본적으로 좀 사람이 좀 줄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렇게 하나 갖다 놨고요. 그 다음에 뭐 자동차가 없고 재생에너지를 이제 사용하면 이렇게 이제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저런 이제 저런 도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지 저게 되지. 개인이 재생에너지를 쓴다. 그 다음에 온통 도시 자체가 자동차를 몰게끔 만들어 놓고 자기 혼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이 위험하게? 난 말이 안 되잖아요. 좀 자전거를 타게끔 만들어 놓고 뭐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도시를 가게 되면 거기는 아예 도시 설계 자체부터 도시만에 걷는 사람이 1순위, 자전거 2순위, 대중교통 3순위, 그 다음에 차를 끌고 나온다는 건 진짜 긴급사태 아니면 감히 끌고 나올 엄두가 안 내도록 주차료를 세게 때린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도시만에 걷는 사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자전거가 아무리 도로 사정이 나빠도 천천히만 가면 10km를 가요. 1시간이면. 만약 자전거 도로를 진짜 잘 닦아놓으면 1시간이면 20km도 갑니다. 그러면 자전거 하나로 우리가 도심에서 얼마든지 생활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세상을 갖다가 전혀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빠르게 지나다니는 저 쇳덩어리에서 모든 공간이 차단된 이러한 답답한 아무튼 도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건 우리의 시스템이 이건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식 위주의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엔 굉장히 놀랐는데 이 재활용, 일회용품, 텀블러 쓰고 이것들은 별 볼 리가 없고 야 이건 또 뭐냐 그래갖고 이것도 찾아 이제 봤더니 보니까 소가 메탄을 배출하고 그런 문제 때 그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잖아요. 밥 한 공기에 과연 자연의 힘, 그러니까 그 비와 햇빛과 그 다음에 농부의 근육의 힘은 10%도 안 돼요. 순전히 그 칼로리의 개념으로다 우리가 칼로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계산을 했었을 때 90%는 화석연료가 들어가요. 오늘날 농업을 보세요. 다 기계화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장, 운송, 심지어 저 캘리포니아에서 오고 호주에서 오고 포도가 저 칠레 이런 데서 오고 그 운송 저장할 때 다 화석연료 다 써야 되는 것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도 지금 화석연료이고요. 그 다음에 소고기 1kg을 얻으려면 옥수수를 16kg을 먹여야 돼요, 소한테.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를 누군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다가 굉장히 좀 이거를 60만 좀 줄여나간다 해도 우리가 이 이산화탄소를 화석연료를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재활용하기, 고효율, 전구 활용하기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출발은 저런 거를 저거 하게 되면 다 나름대로 불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저런 감수성을 갖는 그거를 출발을 해갖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텀블러만 쓴다라고 해갖고 세상이 변화는 절대로 안 되죠. 바로 저런 마음들이 이제 모아져 갖고 저것들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저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원을 뽑는다라든가 저런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낸다라든가 이러한 힘으로다가 우리가 조직화가 될 때만이 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일의 이제 올리백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가 위험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과거 위험은 홍수, 가뭄, 이런 이제 전염병처럼 외부적인 위험, 다 결핍 때문에 일어난 것들이죠. 대한민국은 엄청나게 저런 위험은 잘 막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홍수 좀만 비만 많이 와도 여기저기 침수되는 데 많은데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렇게 옛날처럼 광범위하지는 않죠. 워낙 뚝을 잘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의 대부분의 논들은 다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만 보고서 농사를 졌는데 요즘 여기저기 저수지 이런 거 잘 만들어서 물 관리를 잘 해갖고 천수답은 거의 없는 나라가 됐죠. 그 다음에
저는 뭐 전염병, 뭐 학생들 다 뭐 예방대사 하면 때 아무튼 놓고 뭐 똥 가지고 오라도 조사 다 해서 뭐 해충약 다 먹이고 해갖고 우리는 아무튼 저렇게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저런 위험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걸 굉장히 빠르게 그렇게 해결을 한 나라인데 지금 이제 현대 위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후위기, 원자력, 사스, 구제역 막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 다 과잉 때문이에요. 뭐 사스, 구제역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좁은 데다가 거기다 닭 한 마리씩 빽빽하게 키워놓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한 마리가 이게 이제 전염병에 걸린다? 근데 유전자가 다 똑같아. 그 아무리 소독약을 쳐도요, 그건 소용이 없어요. 유전자가 다 똑같은데 한 마리만 걸리면은 그냥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마리를 갖다가 그냥 산채로 그냥 땅에다 다 묻고 우리가 지금 그런 짓을 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가 뭔가 과잉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과잉으로부터 돌이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그래서 지구 위험 한계라고 하는 이 9가지 요소는 과잉이 돼서는 안 되고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그러나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가치들을 부족하면 안 되고 이 사이 안에서만이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하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가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대전환 지금까지 삶의 방식 경제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삶의 방식에서 지구 안전을 지켜내야 된다.